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양반과 행랑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장맛비가 퍼붓고 있었지요. 땅은 질척거리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쇠는 그날도 어김없이 행랑채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굵은 장작을 내려치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낡은 갓과 집시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등이 굽은 그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간 짊어진 짐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복쇠는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키는 장대하였으나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양반가에서는 일 잘하는 바보쯤으로 여겨졌지요. 그러나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어르신들은 복쇠 같은 자식 있으면 속이 편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머슴으로 태어나 머슴으로 사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낡은 호치불 하나, 손에 굳은 살이 박힌 호미 하나가 그의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툭툭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에 무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냘픈 소리였지요. 복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들쥐가 뛰어다니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분명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복쇠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저고리에 풀린 비녀 하나, 맨발로 서 있는 여인이었지요. 빗물에 흠뻑 젖은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연못에서 막 건져낸 연꽃 같았습니다. 복쇠는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월양이었지요. 차디찬 기와집 안, 연못의 핀 연꽃처럼 고요하고 단정했던 그 여인이 지금은 빗속에 젖은 채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씨께서 왜 여기 계십니까? 복쇠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양반가의 정실 며느리가 이 늦은 밤에 그것도 이 초라한 행랑차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월양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에 섞여 그 눈물을 알아차릴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입술과 창백한 낯빛이 그 슬픔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들여보내주시겠습니까? 월양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평소의 위험이 사라지고 다만 간절함만이 남아있었지요. 복쇠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를 자신의 초라한 행랑방에 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월권이었지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월양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복쇠는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숨을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비에 다 젖으셨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이며 행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초라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구석에서는 작은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불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복쇠는 자신의 호치불을 꺼내 월양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르지 않았지만 이것이라도 덮으시옵소서. 월양은 이불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 말에 복쇠는 크게 놀랐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가 집을 나온 것도 놀랍거니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더욱 놀라웠지요. 아씨,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복쇠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양반의 집안일에 머슴이 끼어들 일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었지요. 월양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풀린 비녀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그 비녀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소박마저 쫓겨났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박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집안의 불화를 일으킨 며느리를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소박맞은 여인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방에서 쉬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복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의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울 뿐이었지요. 복쇠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로에 장작을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양은 점점 열기로 몸이 따뜻해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 복세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복세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가 자신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이상했지요. 그저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아씨, 예.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라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나는 그저 월양일 뿐입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세의 행앙방에서는 두 사람의 운명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순간은 마치 하늘이 내린 운명의 시작점 같았지요. 그렇게 장맛비가 퍼붓던 그날 밤, 양반가의 행랑채에서는 소박맞은 여인과 머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세의 행랑채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월양은 비록 양반가의 며느리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분이었지만 놀랍게도 부지런히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매일 새벽 복세가 눈을 뜨면 이미 월양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소리와 함께 흙바닥을 쓸어내리는 월양의 뒷모습은 마치 일렁이는 연기처럼 아련했지요. 양반가의 고운 옷은 벗어두고 복세가 구해준 투박한 삼배옷을 입은 월양은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월양 아씨, 그런 일은 제가. 복세가 말을 꺼내면 월양은 언제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월양이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월양의 말투는 여전히 고왔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지요. 복세는 그런 월양의 모습에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소박맞아 쫓겨난 처지에도 꺾이지 않는 그 기품과 의지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둘의 생활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복세는 여전히 양반가에서 머슴 일을 했고 월양은 행랑채를 지키며 복세가 돌아올 시간이면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두었지요. 그 소박한 밥상에는 복세가 평생 맛보지 못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입니다. 복세가 수저를 들며 말했을 때 월양은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했지요. 머슴 일은 고되지요? 월양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몸이었으니 그저 익숙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머슴들과는 달라요. 월양의 말에 복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맑은 연못 같은 깊이가 있어요. 그건 양반들도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 말에 복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그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일 잘하는 머슴일 뿐이었지요. 과찬이십니다. 아니, 과찬이요. 월양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말투를 바꾸려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평소처럼 말해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복세는 장작을 패며 월양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생각했고 월양은 행랑채를 꾸미며 복세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지요. 어느 날 밤 복세는 불을 켜놓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월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월양은 비녀를 풀어 그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고 있었지요. 그녀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실례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월양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요. 복세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만. 월양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게 비밀이 있어요. 복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묻지 않고 기다렸지요. 월양이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복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있잖습니까? 그 말에 월양은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세를 향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동거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복세는 양반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월양에게 들려주었고 월양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시와 노래를 복세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들의 행랑채는 비록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복세가 장작을 들고 돌아왔을 때 월양은 행랑채 앞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날씨에 맞춰 작은 들꽃들이 행랑채 주변을 장식하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꾸미니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복세가 말했습니다. 월양은 흙 묻은 손을 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니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있을 곳이라는 말에 복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양이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여긴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복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값싼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선물이었지요. 이전 것은 고장나 보여서 월양은 그 비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별처럼 빛났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복세, 그때였습니다. 월양이 처음으로 복세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 소리는 마치 봄바람에 실려온 종소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복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것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별 말씀을. 월양은 새 비녀를 머리에 꽂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머슴 복세, 의외로 따뜻하시군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행랑채 주변에 맴돌았지요. 그렇게 봄날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깊어갔습니다. 아직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따스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평온한 날들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비녀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녀를 쫓아낸 양반가의 사람들, 그들의 평화로운 나날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행랑채 처마 밑으로 반딧불이 한두 마리가 날아들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복세와 월양은 작은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별자리는 견우와 직녀라 하지요. 복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는.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슬픈 연인들이죠. 그때 갑자기 행랑채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오는 손님이라니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누구십니까? 복세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고 그 앞에는 최겸사가 서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큰 사위인 최겸사는 겉으로는 정중한 태도를 지녔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이협적이었지요. 역시 여기 있었군. 최겸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어. 머슴놈의 처가 되었다더니.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세는 황급히 일어나 월양 앞을 가로막았지요.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리? 복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 주제를 알아야지. 내 말은 내게가 아니라 저 여인에게다. 그는 월양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장부, 어디에 숨겼느냐? 너희 둘 다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아라. 월양은 몸을 떨었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무슨 장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최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훔쳐본 그 장부 말이다. 그날 밤 내가 내 방 앞에서 너를 본 것까지 부정할 셈이냐? 복세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최겸사의 위협적인 태도에 본능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최겸사는 월양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지요.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복세는 망설임 없이 최겸사의 손목을 잡아 밀쳐냈습니다. 머슴이 양반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월양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습니다. 아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최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낱 머슴이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이 천한 놈이. 최겸사가 손을 들어 복세를 치려 했지만 복세는 그대로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당당한 눈빛에 최겸사는 잠시 주춤했지요. 내 놈이 어찌 감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이런 여자를 위해? 복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양 앞에 더욱 단단히 서서 최겸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겸사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 두고 보자. 그는 뒤돌아 행랑채를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장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최 겸사가 떠나고 행랑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만지작거렸고 복쇠는 문을 굳게 닫은 채 생각에 잠겼지요. 괜찮으십니까? 마침내 복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양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위험에 처하게 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복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월양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비녀를 풀어 그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장부의 일부였지요. 이것이 내가 쫓겨난 진짜 이유입니다. 복쇠는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짐작할 뿐이었지요. 나는 저 가문의 비리를 적은 장부를 본 죄로 쫓겨난 것이오. 조박은 명분일 뿐. 월양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최 겸사는 평소 양반의 품위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의 곡식을 빼돌리고 관청의 돈을 빼돌리는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 창고에 곡식을 숨겨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최 겸사가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보았어요.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부를 훔쳐보았지요. 월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최 겸사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는 나를 쫓아와 장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한 장을 찢어 숨겨두었답니다. 바로 이 비녀 속에. 복쇠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월양이 소박맞은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가 아니라 양반가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이라는 명분으로 저를 내쫓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 장부 조각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요. 월양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녀 속에 숨긴 이 장부 조각이 내가 가진 유일한 증거이자 무기예요. 복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낱 머슴인 자신이 양반가의 비리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만 했지요. 이 장부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월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의 관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일 뿐이지요. 한낱 소박맞은 여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때 복쇠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양은 놀란 눈으로 복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머슴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복쇠는 고개를 들고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사람입니다. 옳은 일을 알아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월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안도감의 표현이었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쇠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월양의 고운 손이 만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넘어선 깊은 연대감이 흘렀지요.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양반가의 권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의로웠지요. 창밖으로 반딧불이 날아가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배경으로 복쇠와 월양은 앞으로의 일을 조심스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겸사의 방문 이후 복쇠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낱 머슴 신분으로 감히 양반가의 비리에 맞서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면 그는 종종 처마 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복쇠 씨, 월양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많이 고민되시죠? 복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왔을 뿐 이런 일에 끼어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양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별빛이 고여 있었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양반은 양반으로,
머슴은 머슴으로. 그 말에 복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신분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월양을 만난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저는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월양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믿을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 말에 복쇠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저하던 두려워하던 마음이 의지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월양의 고운 송금이 패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에서 나온 뒤 그녀의 손에도 이제 작은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쇠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양반가에서의 머슴일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그의 여동생 복례를 만나기로 했지요. 복례는 마을에서 된장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복쇠의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말은 억세지만 속정 깊은 여인이었지요. 복례는 늘 오빠가 사는 초라한 행랑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복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쇠를 보자마자 이상한 점을 알아챘지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달라 보이네. 복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니까. 눈빛이 달라. 복례는 복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소문이 사실이야? 행랑채에 여자가 있다는. 복쇠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어떻게 알았소? 복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마을이 좁아서 숨길 수 있겠어? 이방이가 온 마을에 떠들고 다녀. 이방이는 마을의 정복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다스럽고 간섭 좋아하는 그는 모든 소문의 중심에 있었지요. 뭐라고 하던가요? 복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머슴이 양반집 며느리를 훔쳐왔다나 다들 그렇게 말해. 복례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오라버니,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지? 복쇠는 말을 아꼈습니다.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냥 잠시 도와주는 것뿐이요. 복례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꺼내 복쇠에게 건넸지요. 이거 반찬 좀 쌌어. 둘이서 먹어. 복쇠는 보따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동생.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 어떤 분이야? 복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월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눈빛에서 복례는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드디어 사람 눈빛을 가졌구먼. 복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쇠는 말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아무것도 아니야. 복례는 씩 웃었습니다. 그저 응원한다는 말이야.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니 그 여인도 분명 좋은 분일 거야.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복쇠는 양반가로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행랑채에 머물러 있었지요. 양반가에 도착한 복쇠는 이전과 달리 주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다른 머슴들이 그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기 저 머슴 양반집 며느리를 꿰어냈다더라. 쯔쯔. 그러다 목이 날아가겠지. 아니, 그 여인이 먼저 찾아갔다던데? 복쇠는 그 말들을 무시한 채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날랐지요. 하지만 그의 귀에는 계속해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복쇠가 행랑채로 돌아가는 길에 최겸사의 하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 복쇠. 하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말씀하셨다. 내일까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 거라고. 복쇠는 아무 말 없이 그 하인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지요. 그는 양반가에서의 일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행랑채에 도착한 복쇠는 월양이 작은 등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붓이 춤추듯 움직였고 종이 위에는 고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뭘 쓰고 계십니까? 복쇠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미소 지으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생각들을 적고 있어요. 복쇠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월양의 손끝에서 피어난 글씨가 너무나 아름다워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내일부터 양반가에 나가지 말아요.
월양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최겸사가 당신을 해칠지도 몰라요. 복수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를 그만두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월양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복수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지요. 머슴의 주제에 이런 큰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월양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지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마치 복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문득 월양이 썼던 종이를 떠올렸지요.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씨에는 월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머슴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의 마음속에 조금씩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지만 강인한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였지요. 그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행랑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머슴놈이 양반집 며느리를 훔쳐왔어. 천한 놈이 감히 내일 아침에 포졸들이 온다더라. 복수는 문을 굳게 닫고 월양에게 돌아왔습니다. 월양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의연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양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복세의 마음속에서 갈등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슴 복세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지요.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복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장구를 들고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복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울 때입니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복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가겠어요. 당신과 함께. 그렇게 복수와 월양은 운명을 바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그 순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새벽녘 행랑채 주변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복쇠와 월양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좋기 열흘은 걸릴 겁니다. 복쇠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쫓는 이들이 있을 테니 큰 길은 피해야 할 것이고요.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이라고는 비녀와 몇 벌의 옷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소박한 짐 속에는 그녀의 모든 과거와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부, 정말 관아에 가져가면 믿어줄까요? 월양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었지요. 한남 머슴과 소박맞은 여인의 말을 관아에서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양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글자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월양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없으면서도 글의 힘을 믿는군요. 복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글을 읽지 못함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진실이 담긴 글이라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말에 월양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복쇠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복쇠는 얼마 되지 않는 전 재산을 보자기에 꾸렸고 월양은 비녀를 단단히 머리에 꽂았지요. 그 비녀 속에는 여전히 장부의 일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복쇠가 말했습니다. 동생을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가족과의 작별은 중요하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랑채를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기 봐. 저 둘이 어디로 가려나? 쯔쯔, 도망가는 거겠지. 머슴 주제에 포졸들이 오기 전에 달아나려는 모양이야. 복쇠와 월양은 그 말들을 무시한 채 복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두 사람을 보자 놀란 얼굴이 되었지요. 오라버니, 그리고
복례는 월양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분이 월양입니다. 복세가 소개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그 여인이요. 복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월양도 공손히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복례의 눈빛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들어오세요. 얼른. 복례는 두 사람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이 시끄러워요. 다들 오라버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복례는 차를 내왔고 복세는 조심스레 그들의 계획을 설명했지요. 우리는 한양으로 갑니다. 그 말에 복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양이요? 무슨? 복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는 것이 동생을 위한 길이오. 다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례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윽고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오라버니와 함께 가실 건가요?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세 씨와 함께 가겠어요. 복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라버니는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어요. 자기 뜻을 가진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니 복세는 당황했습니다. 동생이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울지 마오. 복례야, 내가 잘 다녀올 것이니. 복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라버니, 나는 기뻐서 우는 거예요.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녀는 월양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라버니 잘 부탁드려요. 월양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 복세 씨를 지키겠습니다. 약속해요. 복례는 재빨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지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먹을 것과 약간의 돈이에요. 길이 멀 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복세는 감동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생이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요. 고맙다, 복례야. 복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왔다. 양반가에서 포졸들을 데려왔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었지요.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월양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복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복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 살아 돌아오기요. 꼭. 복세와 월양은 복례의 집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좁은 길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서둘러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숨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월양은 복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어려 있었지요. 복세는 발걸음을 멈추고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잔길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결연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복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늘 남의 말에 따르고 주어진 삶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 발로 세상을 걸어본 적이 없소. 이젠 걷고 싶소. 그 말에 복세는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고운 손이 만나는 순간 그들은 마치 서로에게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넘어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잔길은 험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졌지요. 멀리 마을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살던 양반가의 기와 지붕도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저기 봐요. 월양이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한양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복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은 길고 험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시지요.
복쇠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입니다. 월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따뜻했지요. 함께 걸어요. 끝까지. 그들이 산을 넘어 새로운 길로 접어들 때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쇠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쇠와 월양은 한양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짐은 가볍지만 그 속에 담긴 꿈과 희망의 무게는 무거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무게를 함께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열흘의 고된 여정 끝에 복쇠와 월양은 마침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먼지 묻은 옷과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의지로 빛나고 있었지요. 드디어 한양입니다. 복쇠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큰 도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그들이 살던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높이 솟은 기와집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지요. 지나가던 노인이 관아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는 서참봉이라는 소신 있는 관리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복쇠와 월양은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관아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포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월양의 당당한 태도 덕분에 서참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있으니 서참봉 나리께 꼭 전해야 합니다. 서참봉은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관리였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그의 눈빛은 정의롭고 강직해 보였지요. 월양이 비녀에서 꺼낸 장부 조각을 읽은 서참봉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오. 조정도 움직일 수 있는 비리 기록입니다. 월양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일, 우연히 장부를 발견한 일, 소방 맞아 쫓겨난 일, 그리고 복쇠와 함께 한양으로 온 과정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서참봉은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최겸사가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쇠와 월양을 도둑이라 주장하며 장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최겸사라 하옵니다. 이 자들은 우리 집의 중요한 문서를 훔쳐 달아난 것이지요. 서참봉은 이미 월양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최겸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최겸사가 장부를 급히 빼앗으려 하자 복쇠가 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참봉 나리, 우리 마을의 이방이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는 최겸사가 장부를 찢으려 했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참봉은 동의하고 포졸을 보내 이방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최겸사는 분노로 떨었지만 복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마침내 이방이가 도착했고 그는 최겸사가 장부를 찢으려 했던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 눈으로 봤소. 그 자가 문서를 찢으려 하던 걸. 그건 내 눈이 거짓말 안 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재판이 열리던 날, 판관은 양반가의 비리 장부에 관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서참봉이 상황을 설명하고 최겸사는 모든 것이 날조되었다고 주장했지요. 월양은 차분히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고 이방이도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판관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복쇠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로 사람을 보내어 최겸사가 곡식을 숨겨둔 창고를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부에 적힌 대로라면 그곳에는 숨겨진 곡식이 있을 것입니다. 판관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포졸들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 포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최겸사의 창고에서 장부에 기록된 정확한 양만큼의 곡식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판관 날이 최겸사가 흉년의 곡식 가격을 2배로 올려 팔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로써 장부의 진실이 증명되었고 판관은 최겸사를 탄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겸사는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고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쇠와 월향, 앞으로 나오시오. 판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 덕분에 많은 백성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소. 조정에서는 두 분에게 포상금을 내리기로 했소. 서참봉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1000냥의 은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민의 상징으로 내리는 포상금이오. 백성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여.
복쇠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어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될지 서참봉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소. 받으시오. 복쇠는 고개를 숙이고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난 이제 누구의 머슴도 아닙니다. 월향 아씨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복쇠와 월향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그럴 자유가 있잖아요. 월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의 모든 길을 당신과 함께. 그렇게 복쇠와 월향은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미래를 함께 걸어갈 용기와 사랑이 있었지요.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복쇠와 월향은 마침내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최겸사의 탄핵 이후 양반가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복쇠와 월향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요. 대감네 머슴이 천냥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네. 소박맞은 여인과 도망쳤다더니 이제는 정말 부부가 되었나 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쇠와 월향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소박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보금자리였지요. 한양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그들은 복월장터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복은 복쇠에서, 월은 월양에서 따온 이름이었지요. 복쇠는 나무로 생활용품을 만들고 월양은 글씨를 써주는 일을 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월양이 직접 쓴 간판이 걸렸는데 거기에는 사람을 지킨 값은 천냥보다 귀하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복쇠가 만든 물건들의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고 월양의 글씨가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쇠의 여동생 복례도 그들과 함께 장사를 하기 시작했지요. 오라버니, 정말 달라졌어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날 저녁 복쇠와 월양은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꿈만 같아요. 월양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월양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양관아에 제출한 장부의 한 귀퉁이였지요. 이것을 간직했어요. 당신을 처음 본 날, 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소. 무슨 뜻입니까? 복쇠가 물었습니다. 장부의 이 귀퉁이에 제가 적어둔 것이 있어요. 진실을 지킬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빗속에서 당신의 행랑채 문을 두드렸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복월장터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복쇠를 머슴장수라 부르며 따랐고 어느 날 서참봉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그들의 성공을 보고 감탄했지요. 두 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서참봉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복쇠와 월양은 장터 옆에 작은 서당을 열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복쇠도 월양의 도움으로 글을 배웠지요. 머슴도 글을 배울 수 있고 양반의 며느리도 장사를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아가던 어느 날 복쇠와 월양은 장터 입구에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지킨 값은 천냥보다 귀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마을 아이들이 복쇠에게 물었습니다. 머슴장수 아저씨, 저 글씨가 무슨 뜻이에요? 복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서 귀하다는 뜻이란다. 머슴이든 양반이든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복쇠와 월양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냥 부자가 된 머슴과 소박맞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가 신분이 아닌 용기와 정직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었지요.